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사는 범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작은 마을 레온가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점심 식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정말 말 그대로 호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독버섯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건 수첩을 살펴봅시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2023년 7월 29일 며느리가 전 시댁 식구 4명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메뉴는 정성껏 만든 비프 웰링턴. 옆에는 메시 포테이토랑 그린빈까지 곁들여져 있었죠. 비프 웰링턴이 어떤 요리냐면 소고기 안심 위에 잘게 다진 버섯 듀세를 올리고 햄 프루시토로 감싼 뒤 마지막으로 페이스트리로 싸서 오븐에 구워내는 영국 전통 요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죠.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날도 다들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에게서 하나, 둘,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식중독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모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사람 모두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강력한 독성 물질에 중독된 걸로 의심했고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실려온 4명 중에 3명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단 1명만이 오랜 시간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날 비프 웰링턴에 들어간 버섯이 문제였어요. 비프 웰링턴에 들어간 버섯은 그냥 버섯이 아니었거든요. 이 버섯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 바로 데스캡, 한국말로는 알광대 버섯이었어요. 이 버섯은 우리가 흔히 독버섯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버섯이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 독버섯이라고 하면 빨간색 버섯, 엄청 화려한 버섯일 것 같은데 이 데스캡은 겉보기에는 그냥 식용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맛도 특이하지 않고 다른 버섯들이랑 비슷하대요. 그렇지만 이 버섯은 한 개만 먹어도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에요. 더 무서운 건 먹자마자 바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집에 돌아가서야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구토,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지만 곧 간 기능이 손상되고 결국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버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은 건 시댁 식구들만이 아니잖아요. 이날 식탁에는 요리를 직접 만든 전 며느리도 있었죠.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며느리도 함께 병원에 실려왔을까요? 며느리도 병원을 가긴 했지만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같은 음식을 5명이 먹었는데 유독 음식을 만든 며느리만 크게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연 며느리가 실수로 독버섯을 음식에 넣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해치려고 한 걸까요? 일단 먼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고 시댁 식구들과 관계는 어땠는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독버섯 요리를 만든 며느리의 이름은 에린 패터슨입니다. 당시 나이는 48살이었죠. 에린은 멜버른 남동부의 중산층 교회, 글렌 웨이버리에서 자랐어요. 에린의 가족들 모두 학구열이 높았다고 해요. 어머니인 헤더 스커터는 모나쉬 대학교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쳤고 아버지인 에이탄 스커터는 여러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았어요.
여동생도 모나시 대학교에서 과학자로 일했죠. 겉보기에는 지적인 가정이었지만 에리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매주 살이 쪘는지 몸무게를 잰 거예요. 그래서 에리는 섭식장애를 겪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성인이 된 에리는 진로를 여러 번 바꿨는데요. 결국은 들어가기 힘들기로 소문난 항공관제사 적성검사를 통과해가지고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훈련 과정에 들어갔대요. 여기서 같이 공부한 동료들에 따르면 에리는 똑똑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종종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동기들은 소규모 훈련이라서 서로 농담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보통 가족처럼 가까워지는데 에린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에린이 사람들과 말할 때 갑자기 확 돌변해서 공격적으로 말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동료들은 언제 갑자기 그렇게 확 돌변할지 몰라서 에린을 대할 때 늘 긴장감이 있었대요. 이러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에린이 자기가 다른 직원인 척 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동료는 아마 에린이 대타 근무를 해서 수당이 높은 교대 근무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았다고 말했죠.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리는 3년 정도 관제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동물보호협회인 RSPCA의 동물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나시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04년에 여기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이먼 패터슨을 만나게 됩니다. 사이먼은 에린의 똑똑함과 재치에 끌렸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기도 했대요. 그렇게 핑크빛 연애를 이어가던 중 에리는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2004년 6월에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의 약 3배였대요, 3배. 그리고 레조도 등록 안 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는데도 멈추지 않고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35km나 초과해서 운전을 했대요. 결국 벌금으로 첨부를 내고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은 연애를 잘 이어나갔고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에린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할머니가 꽤나 부자셨나 봐요. 유산을 두 아들이랑 손주 7명한테 나눠줬는데 그중 에린은 약 200만 달러를 8년에 걸쳐서 상속받았어요. 한화로는 약 18억 정도인데 꽤 금액이 크죠? 이 유산 덕분에 에린과 사이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시의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호주 일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서호주로 가서 버스랑 요크에 지내며 에린은 중고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2011년쯤에는 에린의 아버지가, 2019년에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도 상속받아 더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사이먼의 형제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줘서 집 사는 걸 도와주기도 했대요. 하나로는 몇 억인 건데 이런 모습을 보면 최소한 그 당시에는 시댁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죠? 에린은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대요. 에린의 시아버지는 돈 패터슨, 시어머니는 게일 패터슨이었는데요. 첫 아들을 출산했을 때 돈이랑 게일이 서호주까지 와서 아기를 돌보는 걸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부모님이 와서 아기를 돌봐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도 시부모님이랑 가까이 살려고 코럼브라로 가기도 했대요. 그만큼 가족 간의 유대가 깊었던 시절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린이 초대한 또 다른 가족, 시이모와 시이모부였던 헤더와 이안 월킨스 부부였는데요. 헤더가 시어머니인 게일의 여동생이었죠. 이안은 에린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뒤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곤 했대요.
겉으로 보기엔 에린과 시댁 가족들 사이가 여전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에린과 사이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사실 에린과 사이먼은 첫째 아들이 태어날 즈음부터 잠깐 별거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2015년쯤에는 사실상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까지 이뤄졌대요.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연락도 주고받고 가족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문제가 생겼어요. 사이먼이 세무사의 실수로 세금 신고서에 싱글로 올라가면서 사이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린이 연방기관을 통해서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기관이 사이먼이 원래 내던 학비랑 의료비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에린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였대요. 에린은 이후 가족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대요. 에린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는 친구랑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에서 드러났는데요. 에린은 양육비 문제를 두고 시댁을 가망 없다고 했고 엿먹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대요. 또 시어머니인 게이를 두고는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한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청구해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는 건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지만 7월 16일 에린이 교회 예배를 마친 뒤에 시댁 식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원래 사이먼도 초대했는데 사이먼은 불편하다면서 거절했대요. 근데 이안은 이 초대를 받고 에린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대요. 빈손으로 가기 미안했던 헤더와 게일은 오렌지 케이크랑 과일 플래터도 준비해갔어요. 그렇게 7월 29일 모두가 에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이안의 말에 따르면 헤더는 집에 들어가서 에린이 음식을 보관하는 팬트리를 구경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에린이 그걸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할 때는 헤더와 게일이 접시에 음식 담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에린은 그걸 거절했대요.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일일이 음식을 담았죠. 그런데 다른 손님들은 회색 접시에 음식을 받았지만 에린의 접시는 크기가 더 작고 약간 주황색 빛을 띤 갈색 접시에 음식을 담았대요.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안과 헤더는 음식을 다 먹었고 도는 자기 거랑 아내의 목 절반도 먹었다고 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아까 헤더랑 게일이 들고 온 디저트도 좀 먹었는데 그때 에린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안은 이걸 말해주려고 우리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구나 싶었대요. 에린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고 도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안과 헤더는 갑자기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7월 31일에는 사이먼의 권유로 두 사람이 레온가타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 처음에는 설사랑 구토를 하니까 식중독인가 보다 했어요. 한편 돈과 게일도 사이먼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했고 두 사람도 구급차를 타고 덴데농 병원으로 가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4명 다 간 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의료진은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 곧 데스캡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결국 7월 31일 4사람은 멜버른 오스틴 병원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8월 4일 헤더와 게일은 결국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돈도 결국 사망했어요. 요리를 먹고 3명이 죽고 1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린은 어땠을까요? 점심 식사 다음 날인 30일
에리는 애들한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있다가 점심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밥도 차려줬대요. 31일 아침에 에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이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이먼, 나 아픈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줘. 근데 사이먼은 정신이 없으니까 알아서 가라고 답했고 에리는 혼자 오전 8시에 레옹가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다른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에린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걸 안 의사는 에린 역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데스캡 버섯을 먹은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린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에린은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에 5분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집에 있는 동물들을 챙겨야 하고 딸 발렛 가방을 싸줘야 한다고 치료를 못 받는다고 했대요. 의사는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같이 먹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오가는데 에린이 치료를 안 받고 가버리니까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에린한테 3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니까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도 했대요. 빨리 에린 찾아가지고 병원에 데려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에린이 9시 48분에 알아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에린은 모나시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사이먼이랑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진찰을 받은 결과 에린의 건강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1시쯤 퇴원을 합니다. 8월 1일에는 보건부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고 에린을 면담했어요. 점심에 어떤 재료를 썼냐는 질문에 에린은 이렇게 답했죠. 우럴스에서 양송이 버섯을 샀고 아시안 식료품점에서 말린 버섯을 사가지고 썼어요. 우럴스는 호주 마트 체인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마트예요. 그럼 이게 진짜 에린 말대로 그런 대형마트나 아시안마트에서 산 버섯으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면 큰일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만약 에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먹인 거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였죠. 그래서 8월 3일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결국 에리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어떤 점들이 의심스러웠고 또 어떤 증거들이 발견됐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에리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양송이는 우럴스에서 샀고 말린 버섯은 아시안마트에서 샀다. 자,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 뒤져봅니다. 우럴스도 아시안마트도. 근데 어디에서도 데스캡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트에 팔린 버섯에 데스캡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찰은 방향을 틀죠. 에린이 직접 따서 말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증거가 나와요. 바로 검은색 식품 건조기예요. 8월 4일에 경찰은 에린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코온워라 매립장에서 이 건조기를 딱 발견했어요. 게다가 CCTV에는 에린이 이 건조기를 직접 들고 와서 버리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건조기는 보통 과일이나 고기를 말릴 때도 쓰지만 버섯을 건조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근데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에린은 전 건조기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변호인단은 에린이 처음엔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에린은 2023년 4월 28일에 이 건조기를 229달러를 주고 구매했더라고요. 에린은 버섯이랑 다양한 과일들을 말리려고 산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이들, 특히 딸이 버섯을 안 좋아하는데 채소를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에 버섯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몰래 스파게티나 라자냐 같은 거에 넣으려고 산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조기를 검사했더니 알파 아마니틴, 베타 아마니틴이라는 데스캡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발견됐어요. 게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남은 비프 웰링턴에서도 데스캡 독소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들 일부에게서도 독소가 검출됐어요. 데스캡 버섯이 비프 웰링턴에 들어간 건 이제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수상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에린의 휴대폰이에요. 병원 CCTV에서는 에린이 핑크색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 휴대폰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어요. 검찰은 이게 에린의 진짜 메인폰이라고 보고 일부러 숨겼다고 주장했어요. 대신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는데 이게 또 너무 이상했어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사건 직후 3번이나 공장 초기화가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린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첫 번째 초기화는 아들이 휴대폰을 캠프에 가져갔다가 진흙에 빠뜨린 걸 청소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는데 폰에 버섯이랑 건조기 사진이 있어가지고 순간 겁이 나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구글 계정으로 기기 위치를 보다가 혹시 연결돼 있나 싶어서 원격 초기화를 해본 거예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나요? 검찰의 말처럼 증거를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정말 에린의 말대로 당황해서 한 실수였을까요? 아무튼 휴대폰은 이렇게 지워졌지만 대신에 에린의 태블릿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바로 주방 저울 위에 올려진 노란빛 버섯 사진. 전문가는 이 버섯이 매우 높은 확률로 데스캡 버섯이라고 말했죠. 검찰은 이 사진을 에린이 직접 찍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에린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찍었을 수도 있겠네요. 기억은 없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인정한 거죠. 그렇다면 에린은 어떻게 데스캡 버섯을 손에 넣었을까요? 사실 에린은 평소에도 버섯 채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코로나 시기 때 버섯 채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버섯을 직접 채집했대요. 근데 버섯 채집이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건과 직결된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캡을 에린이 실수로 땄든 일부러 땄든 직접 따가지고 비프 웰링턴에 넣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네이처리스트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버섯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위치를 올리는 플랫폼이에요. 누구나 접속해서 이 지역에 이런 버섯이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에린의 집 컴퓨터에서 2025년 5월 28일에 이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어요. 그날 방문한 페이지 중 하나는 2025년 5월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발견된 데스캡도 있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에린이 이미 데스캡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3년 4월 18일 은퇴한 약사이자 독극물 전문가였던 크리스틴 맥켄지 씨가 빅토리아주 로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데스캡 버섯을 발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이네이처리스트에 올렸고 위치 정보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5월 중순 국제적으로 유명한 균류 전문가 톰 메이 씨도 아우트림이라는 마을에서 데스캡을 발견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사진, 설명, 좌표까지 그대로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에린이 이 게시물들이 올라온 직후 실제로 그 지역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어요.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맥켄지 씨가 사진을 올린 지 열흘 뒤인 4월 28일 에린의 휴대폰은 로크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그리고 5월 22일 톰 메이 씨가 올린 바로 다음 날에는 에린의 휴대폰이 로크와 아우트림 두 곳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게다가 이 두 지역은 에린이 사는 레옹가타 집에서 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독버섯을 노리고 움직인 걸까요? 검찰은 이걸 두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다. 에린이 독버섯 채집을 위해 일부러 움직인 게 아니냐 하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린은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건 단순한 산책이나 일상적인 외출이었을 뿐 버섯을 채집하려고 간 게 아니라고 말이죠. 변호인도 기지국 신호만으로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독버섯 사진이 막 올라온 바로 그 지역에 에린의 휴대폰이 며칠 뒤에 잡힌다. 진짜 묘한 타이밍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에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증언이에요. 에린은 켈리 레인 사건을 다루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해졌고 개인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작은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켈리 레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방에서 에린은 활발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에린은 사이먼이 너무 통제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아이들을 사이먼에게 맡기는 게 불안하다라는 속내를 털어놨어요. 게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에린이 새로 산 식품 건조기를 자랑하면서 버섯을 말려서 요리에 쓰겠다고 말했고 비프 웰링턴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고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친구들한테 요리에 쓸 고기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에린이 참고한 레시피북에서는 원래 큰 안심 덩어리로 통째로 만드는 레시피지만 에린은 방식을 바꿔서 하나씩 개별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마트에서 큰 소고기 안심 덩어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잘려진 안심이 2개씩 들어있는 팩을 총 5개를 샀대요. 그 중에 2개는 얼려두고 나머지 6덩이만 써서 개별로 하나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원래 레시피에서는 원래 프로슈토도 들어가는데 돈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빼고 양송이 버섯으로 듀셀 소스를 만드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어서 말린 버섯을 불려가지고 잘게 다져서 소스에 넣어서 만들었대요. 이때 들어간 말린 버섯이 아시안마트에서 산 버섯이 아니라 직접 말린 버섯일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어요. 그리고 비프 웰링턴이 총 6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걸 또 검찰은 혹시 사이먼까지 겨냥해서 6개를 만든 게 아니냐고 했고 에린은 그냥 2개 든 거 3팩씩 쓰면 6덩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만든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증거랑 의심스러운 게 끝도 없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린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름인 게 에린은 암에 걸린 적이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진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 접시 색깔에 대한 증언이 있었잖아요. 에린만 다른 색 접시를 썼다는 증언. 그거에 대해서 에린은 강하게 부인했어요. 우리 집에는 회색 접시가 없고 검은색 몇 개랑 하얀색 몇 개, 검정 빨강 접시 하나,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접시 하나, 그게 전부예요 라고 말했죠.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 수색에서도 회색 접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변호인은 만약 에린이 일부러 본인 것만 독이 없는 걸 만들었다면 접시 색깔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리 단계에서 자신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뒀을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에린만 멀쩡했냐. 에린도 아프긴 했대요. 근데 에린이 어릴 때부터 섭식장애랑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 오렌지 케이크를 막 혼자 폭식을 하고 토를 했대요. 아파서 토한 건 아니고 폭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먹토를 한 거죠. 독버섯을 먹고 나서 증상은 나이나 체중, 먹은 양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에린은 나이도 더 어리고 체격도 꽤 있고 먹토를 해서 흡수가 더 많이 안 돼서 증상이 약했던 거고 에린도 설사를 하고 아프긴 아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점들도 많았고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장은 끝까지 엇갈렸는데요. 배심원단은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 3건과 살인미수 1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25년 9월 8일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에린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살인 3건에 대해 무기징역, 살인미수 1건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모두 동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33년 뒤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죠. 에리는 올해 50살이니까 82살이 되어야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에린이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고 사건의 계획성, 은폐 시도,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을 이유로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빅토리아주 역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어요. 그만큼 호주에서 충격과 관심이 컸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4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 이안은 긴 회복 끝에 법정에 서서 에린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호주 전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게일, 돈, 헤더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범덕이의 사건 수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고 다음 사건 수첩에서 다시 만나요.